안녕하십니까? 이피아이 어드바이저입니다. 저희가 2024년 5월 기준으로 가장 크게 변하고 있는 지표들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리세션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하고 연말까지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전략적인 부분의 잣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불황에 관련된 부분을 글로벌 거의 이제 10조 이상 운용하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한테 설문을 돌려봤더니 거의 9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24년 4월 기준으로 앞으로 불황은 없을 것 같아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0% 정도 남은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불황에 대해서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그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이 좋았었고요. 이렇게 오히려 불황이 향후에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답변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오히려 주식시장이 나빠지는 그런 경향성을 저희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컨트레리언, 즉 소수의 의견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소수의 의견을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변수는 경제 변수 중에서 주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건 무엇이고, 그리고 자본시장에서의 은행에 관련된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자산가격 측면에서는 좀 특이한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체를 할 수 있는 금과 같은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들의 어떤 움직임에 관련돼서 보시면 확실하게 투자 전략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적으로 어떤 변수를 중요하게 보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펀드 매니저들한테 물어봤더니 가장 큰 위험은 뭡니까? 테일 리스크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41%가 하이어 인플레이션, 즉 높은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 불안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들었습니다. 이 지정학 리스크가 사실은 인플레이션하고 거의 연결되는 개념이죠.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인플레이션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달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이 늘기도 늘었었고요. 4월달에 비해서 3월달에 비해서 4월달에 엄청 늘었었고요. 보시면 이렇게 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4%에 해당되는 것들이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이 둘을 더하게 되면 한 3분의 2, 약 한 7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우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이제 월별로 거의 발표하고 있는 금융환경 지수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환경은 루자다. 즉 생각보다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환경은 되게 타이트하지 않고 오히려 널널하다라고 답변이라기보다는 데이터가 이제 나왔습니다. 계산된 값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사실 금리가 높지만 지금 타이트닝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루즈하게 다루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버든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걸 놀리면서 이거를 버든이 아니라 바이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즉 바이든이 버든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24년 4월 기준으로 1 트릴리언 US 달러 정도가 이자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원래 보시면 400, 즉 0.4 트릴리언 달러 정도가 원래 이제 지급하고 있던 이자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고 나서. 근데 이미 이제 2배 반이 올랐고요.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큰 기로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만약에 인하하지 않고 지금 수준 유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1년 뒤에 1.7 트릴리언, 그러니까 4배에 가까운 이자 비용 폭등이 나타나고요. 그만큼 이제 미국 정부는 이자 비용을 내느라 오히려 부채가 더 늘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 금리를 만약에 150bp, 즉 1.5%포인트를 내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뭐 20% 가까이 이자 비용이 증가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자 비용의 폭등은 막을 수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놓고 월가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이제 의견이 사실 이런 논리에 또 기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자본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지금 이런 자본시장 내에서 가장 민감한 산업이 뱅킹, 은행입니다. 그럼 은행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이 만약에 양극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리만 사태도 봤지만 초대형 은행들은 뭐 좀 살아남거나 M&A를 통해 살아남고 중소형 은행들은 엄청나게 많이 파산을 했는데요. 이 둘 간의 서로 가격 차이를 상대 지수로 그리게 되면 보통 요 파란색 라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요 구간 안에서. 요 원 스탠다드 디비전, 즉 1표준 편차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상대 가격이. 근데 요런 것들을 벗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요때였죠. 요때가 이제 2009년 즉 리만 사태가 터졌을 때입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중소형 은행들은 상당히 어렵고 초대형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괜찮다 보니까 주가에 이미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본시장에서 이렇게 조금 선진국, 특히 미국 내에서도 이런 민감한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머징 마켓, 신흥국 내에서의 기업의 이익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향후에 선진국의 이익 트렌드에 비슷하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흥국의 이익의 움직임 자체가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한 30% 가까이가 이익의 상승보다는 하향 추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0 수준에 가까운 것들 대부분 선진국들이 0 수준 근처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흥국이 지금 이익이 망가지기 시작했으니까 선진국도 이런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그러니까 통계적인 분포상, 그러니까 지스코, 표준 정기후 분포에 따랐을 때 사람들이 주식 투자의 비중을 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의 1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바이어스가 있는 그런 국면인 건 맞는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도이치뱅크에서 지금 발표한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격 측면에서, 근데 사실 거의 꽉 찬 거죠. 주식을 살 수 있는 자금들이 거의 꽉 찬 셈이다 보니까 자산 가격들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고, 그리고 비전통적인 자산, 소위 말해서 대체 자산이라고 부르는 뭐 금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이 시장에서 좀 특별하게 관찰되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되게 좋았다가 가격이 급격하게 조정을 받는 구간이 나타났는데요. 실질적으로 크립토 펀드, 즉 가상화폐 펀드에서 돈이 조금 유출이 좀 많이 됐습니다. 요 때가 언제냐면 지금 거의 이제 6만 불, 7만 불 갔던 비트코인이 반토막이 나게 되는 3만 불대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수급이 요랬습니다. 이만큼 시장에서 돈이 빠지니까, 크립토 펀드에 돈이 빠지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반토막이 나게 됐었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최근에 돈이 빠지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 시장이 수급에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구간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구간이 요때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근데 이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0년에 먼저 미국 S&P 500 내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 가치가 큰 애들이 30%의 비중을 넘어서게 됩니다. 전체 시장에서 10개 종목이, 500개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개가 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처음 찍게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할 때 이런 이제 대표적인 IT 기업들 주가가 같이 빠지면서 이 비중이 한 20% 중반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 들어와서 오히려 더 높아져서 거의 34%에 육박하는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봤던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떨어질 때,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돈이 좀 빠져나갈 때 대형 기술주의 주가의 어떤 조정들이 좀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이때처럼 또 빠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 가격이 사실 조금 뭐 괜찮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을 가지고 금에 투자하는 ETF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환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금 가격이 좋았는데 오히려 차익 실현하는 매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셈이 되는 거죠. 한 30% 가까이 이제 매도가 일어났는데요. 그런 것들 다 받고도 지금 금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는 부분은 참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특이한 현상들이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저희가 목도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요약을 해서 올해 연말까지 어떻게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가장 필요한 잣대를 한 2가지 정도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이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루즈하게 부채 규모가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의 공공부채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 금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보게 되면 미국의 공공부채, 부채 자체도 증가하고 지금 이자도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 역시 여기서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공공부채를 보게 되면 이런 대체자산, 금과 같은 자산들의 가격을 일단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실물 경기가 가장 민감한 구리 가격들도 움직이고 있다. 즉 대체자산의 대표 주자인 금과 구리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사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확실히 대체자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전통자산이 아닌 주식 채권이 아닌 금과 구리 이런 류의 자산들의 어떤 가격이라든지 수급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전통적인 주식과 채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 메인 이벤트, 즉 미국 대선이 있고요. 이런 바이든 정부가 그동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X축으로 보게 되면 이게 실업률이고요. 이게 이제 지지율에 해당됩니다. 이 둘은 반비례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희한하게 바이든만 이 보게 되면 마치 이제 비례하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즉 실업률이 떨어지게 되면 지지율도 같이 떨어지는 희한한 현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역대 대통령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인데, 이 이야기는 되게 질적으로 지금 실업률이 낮은 부분이 일반 투표권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실업률이 낮지만 실질 실업률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양질이 아니라 상당히 질적으로 나쁜 일자리들만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그게 트럼프가 됐건 바이든이 됐건 간에 이런 실질 실업률을 낮춰주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증가하는, 혹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대체자산의 어떤 가격이 오르거나 그런 것들을 생산하거나 이런 데 연관에 되어 있는 자산들은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고요. 그런 반대편에 있는 일자리를 줄여버리거나 임금을 낮춰버리거나 하는 자산이나 투자 테마는 분명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올해 연말까지는 이런 부분을 활용하신다고 한다면 투자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런 개별적인 이슈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꾸준히 개별 영상을 통해서 또 업데이트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PI 어드바이저였습니다.